의사는 제게 사형 선고를 내렸죠.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요. 그들은 우리의 꿈을 부수려 했지만 향기까지 훔칠 순 없었죠. 한국의 흙과 사랑이 기적을 선물했어요. 6아이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타닥타닥. 마른 참나무 장작이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타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4시 세상 모든 것이 숨을 죽인 이 시간, 지리산 자락의 공기는 차갑고 투명합니다. 저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키는 남편의 등 뒤로 살며시 다가갑니다. 그의 넓은 등에서는 묘한 냄새가 납니다. 밤새 흘린 땀 냄새, 젖은 흙내음, 매캐한 연기 냄새, 그리고 오래된 소나무 향기. 파리의 최고급 살롱에서 맡았던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더 저를 안심시키는 살아있는 남자의 향기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 넓은 등에 얼굴을 묻습니다. 남편이 뒤돌아보지 않은 채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제 손을 감싸줍니다. 갈라진 손바닥의 감촉이 제 손등을 스칠 때마다 15년 전 차가운 진료실에서 느꼈던 그 끔찍한 냉기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 듀부아. 프랑스 그라스 지방의 유서 깊은 향수 가문에서 태어나 23세 나이에 천재 조향사라는 칭송을 들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산골 마을의 옹기장이 아내이자 6아이의 엄마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죠? 저조차도 가끔은 제 볼을 꼬집어 봅니다. 불임 판정을 받고 인생을 끝내려 했던 여자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고 벅찬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이것은 향기로운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야 했던 제 인생 가장 뜨거웠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구독자님께 큰 행운을 드립니다. 시계를 1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파리의 겨울은 유난히 습하고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11월의 어느 오후 저는 샹젤리제 거리 뒷골목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섞인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싸구려 바닐라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역겨운 조합이 제 예민한 후각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드모아젤 소피. 그 건조한 목소리가 마치 법정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소피 씨, 유감스럽지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기 난소부전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자궁은 기능을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폐허와 같아요. 임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0%. 그 숫자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멍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위에 놓인 의사의 만년필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창밖에 플라타너스 잎이 힘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쇠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치료 방법은요? 수술이라도.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입양을 고려해 보시는 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뜨거워진 제 뺨을 때렸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장폴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끔찍이도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에서 조카들을 안고 뒹구는 것이 취미였던 사람. 그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빈 껍데기라고. 당신에게 아빠라는 이름을 선물할 수 없는 불량품이라고.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짓말로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와인 잔에는 제 붉은 립스틱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피를 토한 흔적처럼 말이죠. 그 후로 저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연구실에 침낭을 가져다 놓고 밤낮 없이 향을 조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향수를 만들어도 제 내면의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썩어가는 공허함의 냄새. 그것은 샤넬 넘버 5로도 덮을 수 없었습니다.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한국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숨 쉬는 그릇, 옹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흙을 빚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발로 물레를 차고 거친 손으로 흙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흙내음, 타오르는 장작의 매캐한 연기 냄새, 그리고 옹기 안에서 익어가는 간장과 된장의 구수한 발효 냄새. 그것은 제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원초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향기였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가마 앞에서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옹기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비어 있어야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비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텅 빈 내 자궁, 텅 빈 내 인생. 어쩌면 나도 저 그릇처럼 비어 있기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저곳에 가야 한다. 저 냄새를 직접 맡아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배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산길을 굽이굽이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초록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산세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등뼈처럼 이어져 있었고 논에는 벼들이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자 드디어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들이 마당 가득 놓여 있었고 그 뒤로 낡은 기와집과 거대한 가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상의를 탈의한 채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구릿빛 피부 위로 땀방울이 흐르고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끼질을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의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 같았습니다. 고요하면서도 빨려 들어갈 듯한 검은 눈동자. 그는 낯선 외국 여자의 등장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에게서 확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짙은 소나무 향. 그것은 제가 파리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그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흙을 밟고 반죽하고 장작을 날랐습니다. 제 고운 손은 금세 트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저는 파리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과묵했지만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서툰 젓가락질로 밥을 흘리는 제 앞에 숟가락을 놓아주었고 모기에 물려 긁고 있는 제 팔에 쑥을 으깨 발라주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옹기는 겉은 거칠어도 속은 따뜻해요. 흙은 불을 견뎌야 단단해집니다. 소피 씨도 지금 불을 견디는 중일 거예요. 다 구워지고 나면 누구보다 단단하고 예쁜 그릇이 될 겁니다. 그의 투박한 위로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산이 붉게 물들던 어느 날 가마에 불을 지피던 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청혼했습니다. 소피 씨가 있으면 심장이 가마불처럼 뜨거워요. 나랑 같이 살래요?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남자 3대 독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잡힌 손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민준 씨.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기를 못 가져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만 타닥타닥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남자는 나를 떠나겠지.
그런데 따뜻한 손길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소피, 나는 옹기를 굽는 사람이에요. 옹기는 겉모양보다 그 안에 뭘 담는지가 중요해요. 아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남들 시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파리의 그 어떤 남자도 해주지 않았던 말. 조건 없는 사랑.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겨울 마을 회관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함께 옹기를 굽고 밤이면 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살려 향기 나는 옹기를 개발했고 가난했던 가마터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장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2주년이 되던 날 민준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빗길 트럭 사고였습니다. 응급실에서 피투성이가 된 그를 보며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하반신 신경 손상이 심각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고 뇌진탕 후유증으로 기억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흙을 밟아야 하는 사람이 걷지 못한다니.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의 다리가 되어주자. 그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계속되는 미열과 구토. 병원 식당 밥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내과를 찾았지만 의사는 산부인과 검진을 권했습니다. 검진대 위에 올랐습니다. 10년 전 파리의 악몽이 떠올라 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보던 의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예요? 아기집이에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니터 속 흑백 화면 한가운데 작지만 분명하게 깜빡이는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콩닥 콩닥 콩닥. 아주 힘차고 빠른 박동 소리가 진료실을 채웠습니다. 임신 8주입니다. 아주 건강해요. 불임 판정 받으셨다고요? 이건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에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던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 그 비오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의 흙과 바람이 제 죽은 자궁을 살려낸 것일까요? 초음파 사진을 들고 민준 씨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앞에 섰습니다. 민준 씨,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당신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기가 자라고 있어요. 순간 기억이 희미하다던 민준 씨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기? 내 아기? 네, 맞아요. 당신이 아빠가 된대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마비되었다던 그의 손가락이 꼼지락거리며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소피, 고마워. 사고 후 처음으로 저를 온전히 인지한 것입니다. 아기의 존재가 잠들어 있던 그의 뇌세포를 깨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민준 씨의 재활은 눈부신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6개월 만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태어나던 날, 그는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몸을 풀기도 전에 둘째가 들어섰습니다. 연년생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제 자궁이 한 번 물고가 터지자 댐이 무너진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쌍둥이, 다섯째, 여섯째까지. 불임 판정을 받았던 여자가 6남매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저를 다산의 여왕이라고 불렀고 방송국에서 취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가마터 앞 흔들의자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당에서는 6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며 놀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다리를 조금 절지만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물레를 차고 있습니다. 가마에서 갓 구워낸 옹기 냄새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남편의 땀 냄새, 그리고 흙내음. 이것이 제가 찾아 헤매던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향기입니다. 파리의 화려한 조향사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흙투성이가 된 채 아이들 코를 닦아주는 억척스러운 한국 아줌마 소피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인생이라는 그릇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랑을 가득 채워주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인생이 텅 빈 것 같아 절망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비어있다는 건 곧 채워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저처럼 말이죠. 행복이라는 단어에 냄새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갓 지은 밤 냄새와 마른 기적 위에서 나는 햇볕 냄새, 그리고 가마에서 구워져 나온 따끈한 옹기의 흙내음이 섞인 향기일 것입니다. 6아이가 뛰어다니는 우리 집의 아침은 전쟁터이자 천국입니다. 첫째가 동생들의 옷을 입히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숟가락 6개가 밥그릇을 긁는 소리는 마치 경쾌한 타악기 연주처럼 들리고 남편 민준 씨가 불편한 다리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 올려 비행기를 태워줄 때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집안의 공기마저 달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개발한 옹기 디퓨저는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숨쉬는 옹기의 미세한 기공이 향기를 머금었다가 천천히 그리고 은은하게 내뿜는다는 원리는 화학 제품에 지친 도시 사람들의 감성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파리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한국의 사계절을 향기로 구현했습니다. 봄의 쑥향, 여름의 비 젖은 대나무 향, 가을의 국화향, 겨울의 유자향. 주문은 폭주했고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도 입점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택배 트럭이 줄을 지어 들어왔고 시골 마을은 우리 덕분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통장에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숫자가 찍혔고 우리는 가마터를 확장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가끔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건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젖은 낙엽 타는 냄새가 유난히 매캐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마당에서 옹기를 닦던 남편이 빗자루를 멈추고 대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빗길을 뚫고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시골 흙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거리는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구두굽 소리가 젖은 흙바닥을 지식였습니다.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사내였습니다. 감색 정장은 구김 하나 없이 빳빳했고 그에게서는 파리의 뒷골목에서나 맡아본 적 있는 저급한 합성 머스크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냄새였습니다. 여기가 그 소피 듀부아 시댁입니까? 사내가 명함을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명함에는 KS 코스메틱 전략기획팀장 박철수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소피인데요. 무슨 일로? 박 팀장이라는 사내는 대답 대신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에 늘어선 옹기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정육점 주인이 고기 등급을 매기듯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고 불쾌했습니다. 이야, 소문대로네. 옹기에다가 향수를 담을 생각을 다하고. 역시 외국 물먹은 사람은 달라. 그의 말투는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허락도 없이 작업장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작업장에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박 팀장은 민준 씨의 불편한 다리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이분이 바깥 양반이신가 보네. 몸도 성치 않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사내는 작업장 테이블에 가죽 서류 가방을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꺼내 우리 앞에 던지듯 펼쳤습니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판매하고 계신 옹기 디퓨저,
그거 당장 판매 중단하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놀라 되묻자 그는 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특허 침해입니다. 우리 KS 코스메틱이 이미 3년 전에 다공성 세라믹을 이용한 발양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건 명백한 도용이에요. 이거 법대로 가면 지금까지 판 거 다 토해내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셔야 될 겁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 그 정도 나오겠네요. 30억.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전통 옹기 기법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방식을 응용한 것인데 특허라니요. 말도 안 돼요. 이건 한국 전통 방식이에요. 우리 남편이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던. 어허 아주머니. 법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내는 제 말을 뚝 끊으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전통이고 뭐고 특허청에 먼저 등록한 놈이 임자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 촌 구석 무식한 양반들이 뭘 알겠어? 다 저 프랑스 여자가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던데?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기꾼.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단어였습니다. 타국에서 온 이방인으로서 저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혹시나 남편에게 해가 될까, 혹시나 아이들에게 손가락질할까봐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아픈 곳을 정확히 건드린 것입니다. 남편이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우리는 도둑질한 적 없어. 내 손으로 내 땀으로 만든 거야. 박 팀장은 여유롭게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작업장 안은 금연 구역이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담배 연기가 퍼졌습니다. 신성한 작업장이 오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제안 하나 하려고 왔잖아. 그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이 기술 우리 회사에 넘기세요. 그리고 두 분은 손 떼시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헐값에라도 인수해 줄게. 특허 소송 걸려서 알거지되고 감옥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위로금으로 1억 정도 챙겨드릴게. 애도 6이나 된다면서. 그 애들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강탈이었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 그리고 제 영혼이 담긴 향기를 고작 1억 원에 넘기라니. 1억 원은 큰 돈이었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와 자존심을 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제가 거절하려 입을 여는 순간 남편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못 팝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팔아요. 썩 꺼지시오. 남편은 지팡이로 사내의 서류 가방을 밀어버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 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더니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아, 말로 하니까 못 알아쳐먹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고.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그는 씩씩거리며 차에 탔습니다. 검은 세단은 바퀴로 흙탕물을 우리에게 튀기며 거칠게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사라진 뒤에도 매캐한 매연 냄새와 그가 남긴 싸구려 향수 냄새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평화롭던 우리 마을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가마터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대문을 발로 차거나 가마터에 돌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박 팀장이 뿌리고 간 독은 생각보다 깊게 퍼져 있었습니다. 세댁, 그게 진짜야? 남의 기술 훔쳐서 장사한 거야? 어쩐지 옹기 만드는 게 돈이 그렇게 될 리가 없지. 프랑스에서 사고치고 도망왔다며? 아이고, 민준이만 불쌍하게 됐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탕을 쥐어주던 이웃들이 이제는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제 눈을 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너네 엄마 도둑이라며? 라는 놀림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떳떳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서툰 한국어로는 그들의 편견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감싸기 위해 애썼지만 불편한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에 나갔던 남편이 얼굴에 멍이 든 채 돌아왔습니다. 길 가던 취객과 시비가 붙었다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저는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주제넘게 행복을 꿈꿔서 이 착한 남자를 망친 것은 아닐까? 다시 파리의 그 차가운 골목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일주일 뒤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였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가마터와 집을 가압류한다는 통지서였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가구마다 붙을 거라는 상상에 숨이 막혔습니다. 은행 계좌도 정지되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분유 살 돈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립되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교묘한 법망, 그리고 마을의 냉대 속에 철저히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사태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우리를 친딸, 친아들처럼 아껴주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담배만 피우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나 소피야, 미안하다. 마을 회의에서 결정이 났다. 무슨 결정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가마터 마을에서 나가달란다. 그 서울 사람들 너희 안 내보내면 마을 전체 개발 지원금 끊겠다고 협박을 해대서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애들도 무서워하고 더는 너희 편들어주기가 힘들다. 이장님은 차마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 가족의 뿌리가 뽑힌다는 뜻이었습니다. 갈 곳도 돈도 없는 우리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장님이 돌아가고 난 뒤 마당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칭얼거림을 멈추고 방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루에 걸터앉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굽은 등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물이 반은 쏟아졌습니다. 컵에서 나는 비릿한 물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파리에서 맡았던 그 절망의 냄새가 다시 저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 도둑년 놈들. 내 돈 내놔. 고함과 함께 꽹과리 소리,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가마터 입구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KS 코스메틱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은 용역 깡패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 박 팀장이 맨 앞에 서서 확성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선량한 기업의 기술을 훔친 파렴치한들입니다.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부로 이 공장은 폐쇄합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용역들이 쇠망치를 들고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진열된 옹기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퍽, 콰직, 수개월을 공들여 만든 내 자식 같은 옹기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튀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안 돼. 하지 마. 그거 부수지 마. 남편이 절규하며 달려나갔지만 용역 한 명이 그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남편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지팡이가 부러졌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울며불며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우리가 나갈게요. 다 포기할 테니까 제발.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은 뒷짐을 지고 웃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쇼를 관람하듯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으깨진 옹기 조각 위로 우리의 꿈도 희망도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사이로 피어오르는 매캐한 냄새. 그것은 단순한 먼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제 자궁이 비어버렸다는 선고를 들었을 때 맡았던 바로 그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깨진 항아리 틈에서 기묘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용역들이 발로 찰 때마다 박살난 옹기 조각들이 품고 있던 숙성된 향기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3년을 공들여 숙성시킨 천년의 숲이라는 이름의 최고급 향수 원액이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짙은 소량과 젖은 흙내음 그리고 깊은 꽃향기가 뒤섞여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너무나 강렬하고 압도적이어서 쇠망치를 휘두르던 용역들조차 순간 멈칫할 정도였습니다. 박 팀장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거다. 저게 바로 그 원액이야. 야, 저거 남은 거 다 챙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긁어모아. 그의 명령에 용역들이 깨진 항아리 쪽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흐르는 향수 원액을 걸레로 닦아 짜내거나 깨지지 않은 항아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움? 아니요. 그것은 차라리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내 남편을 밀치고 내 아이들을 울리고 내 분신 같은 향기를 저 더러운 걸레로 훔쳐가려는 저들. 저들은 향기를 모릅니다.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영혼이며 생명입니다. 저 탐욕스러운 돼지들이 감히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의 찢어진 입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피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파리에 화려했던 실험실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수천 가지 향을 배합하여 세상에 없던 향기를 만들어내던 천재. 조향사 소피의 감각이 15년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깨진 옹기 파편이 발바닥을 찔러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박 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을 본 박 팀장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그 눈깔은? 저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옹기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 끝에 진득한 향수 원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서리빨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향기를 가져갈 자격이 없어.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럽던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역들의 망치질 소리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박 팀장의 고함도 멈췄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옹기 조각을 쥔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 향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제 손에 들린 날카로운 옹기 조각이 손바닥에 여린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끔거리는 통증과 함께 붉은 핏방울이 맺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오히려 제 정신을 차갑게 깨우는 각성제와도 같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이 제 정수리를 적시고 속눈썹에 매달렸다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그 흐릿한 풍경 속에서도 눈앞에 서 있는 박철수. 팀장의 비릿한 웃음만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하이에나처럼 입꼬리를 한껏 비틀어 올린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굽이 우리 부부의 피와 땀이 서린 옹기 파편을 우지끈 밟아 으깨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자격? 이 여자가 미쳤나. 박 팀장이 콧방귀를 뀌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퇴뱉었습니다. 침에 젖은 담배꽁초가 흙탕물 속에 처박히며 치익, 짧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고 꺼졌습니다. 매캐한 니코틴 냄새와 그가 뿌린 저급한 합성 머스크 향수의 냄새, 그리고 비에 젖은 흙비린내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제 예민한 후각세포 하나하나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야, 들었냐? 자격이 없단다. 우리더러. 그가 뒤에 서 있는 용역 깡패들을 향해 킬킬거렸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손에 든 쇠망치를 위협적으로 흔들어댔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섬뜩한 금속성이 빗소리를 뚫고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초리로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빗소리에 섞여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려왔습니다. 독한 년. 끝까지 버티네. 역시 외국 애들은 독해. 남의 기술 훔쳐놓고 저리 당당할 수가 있나. 쯧쯧, 민준이만 불쌍하게 됐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무릎 꿇고 비는 모습,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는 모습일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지탱하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진흙탕이 신발을 늪처럼 잡아당겼지만 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15년 전 파리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라스의 향수 학교 졸업 작품 발표회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평론가와 조향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에 섰던 23세 소피. 그때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동양적인 향료를 썼다는 이유로, 전통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수들의 냉소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차가운 공기, 긴장으로 마른 입술의 까칠한 감촉, 그리고 단상 아래서 풍겨오던 수많은 향수들의 어지러운 혼합. 하지만 저는 그때 증명해냈습니다. 오직 실력 하나로, 제 코가 가진 절대적인 감각 하나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진흙탕 속에서 저는 다시 그때의 소피를 불러냈습니다. 옹기장이의 아내 소피가 아닌 천재 조향사 소피 뒤부아를.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차단되고 오직 냄새만이 색깔을 입고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 팀장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가 분해되어 보였습니다. 과도하게 사용된 알데하이드 C-12의 톡 쏘는 금속성 냄새, 원가를 낮추기 위해 섞어 넣은 싸구려 프탈레이트의 들쩍지근한 고무 냄새, 그리고 그의 탐욕과 불안이 만들어낸 끈적한 식은땀의 산성 냄새. 그것은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학약품의 조합이자 거짓의 악취였습니다. KS 코스메틱 전략기획팀장 박철수 씨.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정확하게 그의 귀에 꽂혔습니다. 프랑스 억양이 섞인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세는 그 어떤 유창한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박 팀장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뭐야? 할 말 남았어?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와의 거리는 불과 2걸음. 그에게서 풍기는 역겨운 냄새가 더욱 진동했습니다. 저는 옹기 조각을 쥔 손을 내리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뿌린 그 향수 미드나잇 블루 맞죠? 작년에 출시된 KS 코스메틱의 프리미엄 라인. 박 팀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탑 노트는 베르가못과 레몬, 미들 노트는 제스민과 로즈라고 광고했겠죠. 하지만 내 코는 못 속여요.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뇌세포를 자극했습니다. 탑 노트에 쓴 레몬 오일, 천연 아니죠? 리모넨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합성 착향료 30% 섞었죠? 그리고 미들 노트 제스민 앱솔루트 대신 벤질 아세테이트 썼네요. 그것도 아주 저급한 공업용으로. 냄새 끝에 쇠냄새가 나요. 결정적으로 베이스 노트 천연 사양이라고 홍보했지만 이건 갈락솔라이드 GALAXOLID예요. 환경 호르몬 문제로 유럽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합성 사양이죠. 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문적인 화학 성분 이름들에 박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박 팀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분석해보면 알겠죠. 당신네 회사가 프리미엄이라고 팔아먹는 그 향수가 사실은 원가 몇백 원짜리 싸구려 화학 범벅이라는 걸. 저는 시선을 돌려 바닥에 깨진 옹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검붉은 옹기 파편들 사이로 우리가 만든 천년의 숲 원액이 빗물에 씻겨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흐르는 액체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비에 젖을수록 더욱 선명하고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향기였습니다. 지리산의 바람과 햇볕, 그리고 옹기라는 흙의 자궁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숙성된 생명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걸 훔쳐가려고 했죠.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무릎을 적셨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밑바닥에 고여있는 아직 쏟아지지 않은 짙은 갈색의 원액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떠냈습니다. 제 손가락 사이로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에요. 저는 원액이 묻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맡아보세요. 제 외침과 동시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던 눅눅한 바람이 멈추고 지리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청량한 산바람이 우리 마당을 휘감았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제 손에 묻은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진 천년의 숲 향기가 폭발하듯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롭고 시원한 솔잎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새벽녘 깊은 숲속에 들어온 듯한 청량감이 사람들의 폐를 씻어내렸습니다. 쇠망치를 들고 있던 용역 하나가 저도 모르게 킁킁거렸습니다. 찌푸려져 있던 그의 미간이 서서히 펴졌습니다. 그 냄새는 그가 잊고 살았던 어린 적 시골 뒷산에서 맡았던 바로 그 바람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젖은 흙내음과 함께 은은한 들국화 향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인공적인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이 뿜어내는 수줍지만 강인한 생명력이었습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향기는 할머니가 젊은 시절 밭을 매다 맡았던 고단하지만 행복했던 땀 냄새와 흙 냄새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옹기 특유의 발효향이 묵직하게 깔렸습니다. 메주가 익어가고 간장이 달여지는 그 구수하고 깊은 냄새. 그것은 한국인의 DNA 속에 각인된 고향의 냄새이자 어머니의 품냄새였습니다. 그 향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박 팀장의 합성 향수 냄새는 순식간에 지워졌습니다. 아니, 압도당했습니다. 자연이 만든 거대한 교향곡 앞에서 싸구려 전자음이 묻혀버리듯 그의 화학 냄새는 옹기의 향기 속에 초라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박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손으로 코를 막으려 했지만 향기는 그의 손가락 틈새를 뚫고 들어가 그의 폐부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만들어 팔았던 가짜 향기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아버린 자의 패배감이 그의 얼굴을 흑빛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란스럽던 장터 같은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용역들은 망치를 바닥에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고 욕설을 퍼붓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직 빗소리만이 타닥타닥 배경음악처럼 깔릴 뿐이었습니다. 그 정적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옷, 헝클어진 머리, 피 묻은 손. 겉모습은 처참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보다 당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박 팀장에게 다가가 제 손에 묻은 원액을 그의 콧날 앞에 들이대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훔치려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의 그릇은 비어있지 않으니까. 탐욕으로 가득 차서 숨을 쉬지 못하니까. 박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제 눈빛에 압도되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느리고 투박한 박수 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이장님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힘차게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마을 청년회장이, 그 옆에 있던 부녀회장이, 그리고 구경하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함성은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와 섞인 뜨거운 박수 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사과이자 인정이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맹세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릴 때 누군가 제 뒤에서 저를 단단히 받쳐 안았습니다. 익숙한 땀 냄새, 그리고 흙내음.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소피. 남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쏟아냈습니다. 박 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용역들에게 철수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세단이 쫓겨나듯 마을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손에 남은 옹기 조각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들이 부순 것은 옹기 그릇일 뿐 그 안에 담긴 우리의 혼은 결코 부서지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향기는 바람을 타고 이제 막 지리산을 넘어 서울로, 아니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집 마당은 마치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 같았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널려 있었고 흙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는 세상 그 어떤 꽃밭보다 진한 향기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팀장과 용역들이 도망치듯 떠난 후 마당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이장님이었습니다. 이장님은 바지를 걷어 올리시고 묵묵히 마당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드셨습니다. 쓱쓱. 젖은 흙바닥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가족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장님이 빗자루질을 시작하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회장은 삽을 들고 와 깨진 옹기 파편들을 퍼담았고 부녀회장은 어디선가 걸레를 가져와 흙투성이가 된 제 남편 민준 씨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눈빛, 우리가 잘못했다는 무언의 사과가 오고 갔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따뜻한 꿀물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투박한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꿀물의 달콤한 온기가 식어버린 제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세댁 많이 놀랐지? 우리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봐. 저런 사기꾼 놈들 말에 속아서 우리 식구를 의심하고.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억눌려 있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이웃을 되찾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적은 또 다른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대학생이 그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기업 갑질에 맞선 프랑스인 옹기 장인의 참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 3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가 박 팀장의 향수 성분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호통치는 장면, 그리고 옹기 원액의 향기가 퍼지자 사람들이 감동하는 장면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댓글창은 KS 코스메틱에 대한 분노와 우리 가족을 향한 응원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게 진짜 명품이다. 향기를 글로 배웠는데. 영상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저런 장인 정신을 짓밟으려 하다니 천벌받을 놈들.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KS 코스메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주가 폭락을 견디지 못한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철수 팀장은 즉시 해고되었고 산업 스파이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옹기 기술은 전통 지식에 기반한 고유 기술로 인정받아 특허 침해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아니, 진실된 향기가 거짓된 악취를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주문이 폭주하여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제고국인 프랑스에서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르 몽드지는 한국의 흙과 프랑스의 코가 만나 기적을 빚어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제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파리의 유명 백화점인 갤러리 라파에트에서 팝업 스토어 제안이 왔습니다. 15년 전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혀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곳에서 이제는 최고의 조향사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한 달 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개선문이 보이는 샹젤리제 거리, 제가 그토록 외롭게 걸었던 그 거리를 남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백화점 중앙홀에 우리의 옹기 디퓨저가 전시되었습니다. 투박한 한국의 옹기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파리 시민들이 옹기 앞에서 코를 대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지리산 마당에서 보았던 그 평온함과 위로를. CEST 마그레 NIFIQE. 정말 아름다워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전시회장 한 구석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제게 불임 판정을 내렸던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백발이 더 성성해진 그는 제 곁에 서 있는 6 아이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인사하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피, 이게 정말 자네 아이들인가?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제 기적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가 틀렸군. 의학이 전부가 아니었어. 자네가 옳았네. 정말. 축하하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 하나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수익금의 절반을 떼어 불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옹기 체험관과 경로당을 새로 지어드렸습니다. 우리 가마터는 이제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향기를 맡으며 치유를 얻고 가는 힐링센터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옹기를 빚으며 흙의 감촉을 느끼고 향기를 맡으며 잊고 지낸 자연을 만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막내 태양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첫째 마르소는 아빠를 닮아 손재주가 좋아서 벌써부터 물레 앞에 앉아 흙장난을 하곤 합니다. 쌍둥이들은 제 코를 닮았는지 냄새만 맡고도 오늘 저녁 반찬이 뭔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시끌벅적한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 6개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남편 민준 씨의 다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아이들을 재우고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리산의 밤하늘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피, 그거 알아? 옹기는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단단해진대. 정말요? 응. 뜨거운 불 속에서 구워지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숨구멍이 열리고 닫히고 그러면서 천년을 가는 그릇이 되는 거래. 우리처럼.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불임이라는 절망의 불 속에서, 타국 생활이라는 비바람 속에서, 그리고 사기꾼의 모함이라는 시련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쉬었고 견뎌냈고 결국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제 볼에 비볐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나를 숨쉬게 해줘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깨진 그릇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나를 채워준 거지. 텅 빈 온기 같았던 내 인생에 당신이라는 향기가 담겨서 비로소 내가 의미가 생긴 거야. 문득 15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그날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소피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라고.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지구 반대편 낯선 땅에서 너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해줄 남자와 토끼 같은 6 아이들과 세상을 감동시킬 향기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 제발 울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향기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미 제 삶 자체가 향기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맡게 되는 남편의 살 냄새, 아이들의 머리 냄새,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마당 가득 피어오르는 흙내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향수. 이것은 그 어떤 조향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10만이 배합할 수 있는 기적의 레시피입니다. 내일은 옹기가마에 불을 지피는 날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거창한 소원은 없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우리 6 아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내 남편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을 사람들 웃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행복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밤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춥지 않습니다. 제 등 뒤에는 언제나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고 방 안에는 새근거리며 잠든 나의 천사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조향사입니다. 제 인생이라는 그릇에 사랑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타닥타닥. 아궁이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남편의 다리를 주물러 줘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가족의 향기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빕니다.